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6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발 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녀석은 교재 9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증발 배수라는 거는 해설을 보셔야 됩니다. 연료 1kg이 발생시킨 증발 능력이라고 해서 단위는 kg/kg. 그래서 뒤쪽에 있는 킬로그램이 연료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증발 배수라 해서요. 요게 공식으로 쓰게 되면 GF 분의 G로 쓰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GF라는 게 사용 연료량 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G라는 것이 실제 증발량으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게 되는데 단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사용 연료량이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실제 증발량도 마찬가지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발 배수의 단위는 정리를 해보면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인데 요 뒤쪽에 보시면 연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구분 짓기 위해서 단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냥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을 썼다 해서 약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나타내느냐, 요 뒤쪽에 있는 게 여기 사용 연료에 대한 킬로그램이고 앞쪽에 있는 게 증발량에 대한 킬로그램이 된다. 그러면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연료를 몇 킬로그램 썼을 때 증발량이 몇 킬로그램 나오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통상 보면 뒤쪽에 있는 게 단위 킬로그램이라고 해서 연료 1kg으로 얼마만큼의 증발량을 얻을 수 있느냐, 요런 걸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증발 배수를 하면 요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공식을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자, GF 분의 G2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GF라는 거 똑같아요. 사용 연료량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킬로그램이 되고요. 분의, 자, G2라고 고치면 이게 뭐냐, 요게 환산 증발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환산 증발량이라고도 부르고 상당 증발량이라고도 부르죠. 단위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킬로그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똑같아요. 위에 거 실제 증발량이라 하면 그냥 증발 배수고, 환산 증발량으로 요 비율을 구하게 되면은 얘는 환산 증발 배수가 된다. 요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위에 있는 G가 실제 증발량이냐 아니면 환산 증발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냥 똑같다. 똑같은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써놓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 다시 돌아가서 증발 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연료 1kg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증발량이라고 했죠. 만약에 환산 증발량이 된다면 연료 1kg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환산 증발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보일러의 증발량과 그 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 연료량과의 비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증발량과 요 G죠.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발량과 이 증발량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연료의 양이다. 그 비를 우리는 증발 배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연소 조절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일러를 무리하게 가동하지 않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2번에 연소량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먼저 연료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연소량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먼저 통풍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소량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먼저 공기량을 증가시킵니다. 공기량을 증가시킨다라는 말은 통풍량을 증가시킨다라는 말과 같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불완전 연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공기량을 먼저 증가시켜야 하고, 그리고 연소량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먼저 연료량을 감소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입니다. 맞게 고친다면 연소량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먼저 공기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연소량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먼저 연료량을 감소시켜야
시켜야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나머지 3, 4번은 읽어보면 3번에 불필요한 공기의 연소실 내 침입을 방지하고 연소실 내를 고온으로 유지한다. 그래야지 완전 연소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 4번에 항상 연소용 공기의 과부족에 주의하여 효율 높은 연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유량계 중 면적식 유량계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면적식 유량계가 있고 차압식 유량계가 있어요. 자, 여기서 면적식 유량계는 플로트식과 로터미터가 있고요. 차압식 유량계는 오리피스 미터, 플로우 노즐, 벤툴리 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툴이라고도 하고 벤툴이라고도 하고 문제에 따라 가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다시 보시면 유량계 중 면적식 유량계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3번에는 4번에 나오네요. 4번에 로터리 미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고요. 나머지 뭐 1번부터 벤툴리, 오리피스, 플로 노즐 같은 경우에는 다 뭡니까? 차압식 유량계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사용되는 자동 제어기의 동작 순서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12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답이 뭐냐면은 검출, 비교, 그 다음 판단. 여기서 판단의 경우는 다른 말로 조절이라고도 합니다. 조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조작이 돼요. 그래서 자동 제어의 동작 순서라 하면 검출이 제일 먼저입니다. 검출하고 그 신호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판단 조절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조작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피드백 제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피드백 제어라는 거는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 보자면 요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조절 조작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조절부죠. 정확히 따지면 조절부, 조작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제어 대상입니다. 제어 대상이라는 거는 보일러가 될 수도 있고 에어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조절 조작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앞전에 뭐가 있느냐? 설정부가 있죠. 설정부라는 건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목표값을 입력해 주는 곳입니다. 목표값.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에너지를 하니까 보일러라고 칩시다. 보일러에서는 우리 난방이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겨울철에 실내 공기를 뭐 한 26도씨로 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목표값을 26도씨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실내 온도를 설정해 주는 거죠. 뭐 리모컨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 제어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처음에 입력하는 곳이 설정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는 또 비교부라는 게 있고요. 요거 밑에 적을게요. 비교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난방을 시작할 때 보일러를 켤 때는 온 버튼 그냥 눌러서 설정하는 거니까 처음 신호는 다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요. 왜? 초기 상태에서는 어차피 운전을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초기 상태에서는 검출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실내 온도가 26도씨보다 높아졌어요. 한 28도씨 정도 됐어. 실내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28도씨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보일러를 꺼줘야 되겠죠. 너무 뜨겁잖아. 계속 운전하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검출부라는 게 있죠. 검출부. 이 검출부에서 실내 온도를 이렇게 검출해 내는 겁니다. 검출해 내서 어디로 보내죠? 비교부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때 비교부로 보내주는 신호가 주 피드백 신호라 그래요. 주 피드백 신호. 그러면 비교부에서 뭐 합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동작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동작 신호. 켤 거냐 끌 거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럼 동작 신호를 조절부에서 받아요. 조절부에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조작 신호로 바꾸죠. 조작 신호로 바꿔가지고 어디로 보내냐? 조작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조작량을 산출해요. 조작량. 그러면 뭐 난방을 끌 거면은 몇 시간 끌 거냐, 몇 도씨가 될 때까지 끌 거냐, 이런 조작량으로 바꿔서 제어 대상, 즉 보일러 쪽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피드백 제어라는 것은 결국은 주된 목적이 뭐죠?
이 결과값을 피드백에 내는 게 주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 순서가 자동 제어에서는 검출입니다. 검출. 실내의 현재 상태를 검출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출해 내는 상태는 당연히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검출해 내는 겁니다. 그게 자동 제어죠. 왜? 보일러가 운전되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자동 제어이기 때문에 운전 전의 상태는 관계가 없어요. 운전 중의 상태에서 주된 신호를 포착해내서 검출해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에서 검출을 하고 그 다음 어디로 보낸다 했어요? 비교부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동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해야지. 야, 끌 거냐 켤 거냐. 28도시면 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실내 온도 내가 목표값을 26도시 했는데 실내 온도가 22도시밖에 안 돼. 그럼 계속해서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어디서? 조절부에서. 얘가 세 번째입니다. 요 녀석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조작하는 거죠. 여기는 결과값으로 조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는 신호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조작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니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검출, 비교, 판단, 조작이 된다. 자, 그래서 요 순서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해 안 가시면 그냥 외우셔도 돼. 근데 그냥 외우더라도 조금 쉽게 외우시라고 제가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답은 나왔죠? 답은 1번 검출, 비교, 판단, 조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A 중류와 C 중류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해설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중류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A, B, C 이렇게 A 중류, B 중류, C 중류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점도의 경우에는 A 중류가 가장 낮아요. 저, 중, 고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B 중도 마찬가지 A 중류가 가장 가벼워요. 그리고 점점 이쪽에 C 중류 쪽으로 갈수록 B 중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발열량 같은 경우는 A 중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갈수록 발열량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예열부하는 자 점도랑 비교하면 돼요. 그 A 중류는 점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예열할 필요가 없어요. 무화가 잘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B 중류, C 중류 같은 경우는 점도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예열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략한 특징만 보더라도 어때요? 발열량이 A 중류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점도도 낮고 B 중도 가벼우니까 어때요? 무화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예열부하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A 중류가 그나마 이 세 가지 중에 양호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은 A 중류와 C 중류의 비교 상태를 물어본 건데 자, 5번 문제 다시 돌아갑시다. A 중류와 C 중류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A 중류와 C 중류의 비중 및 발열량이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비중 발열량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발열량 이렇게 있고요. 자, A 중류와 C 중류를 비교하니까 이렇게 묶어봅시다. 자, 이때 A 중류와 C 중류의 비중을 비교한다면 A 중류가 낮아요. C 중류는 높고요. 그 다음 발열량 같은 경우는 A 중류가 높고요. C 중류가 낮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면 쉽겠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A 중류와 C 중류는 비중 및 발열량이 같다 돼 있는데 비중 및 발열량이 둘 다 달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A 중류는 C 중류에 비하여 비중 및 발열량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A 중류는 C 중류에 비하여 비중은 작지만 발열량은 큰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도 A 중류는 C 중류와 비중은 같으나 뭐 말이 안 되죠. 비중 다릅니다. 비중 같으나 발열량은 작다. 발열량도 크네요. A 중류가. 그래서 1, 2, 3번은 다 틀렸고 4번에 보시면 A 중류는 C 중류에 비하여 비중이 작고 그 다음에 발열량이 크다. A 중류는. 그죠?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겠네요. 자, 그러므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온도 조절식 증기 트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6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고요. 제가 이거 정리 앞에서 몇 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해드린다면 자, 증기 트랩입니다. 증기 트랩 크게 나눴을 때 기계식, 온도 조절식, 연력학적 트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기계식 증기 트랩 같은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죠. 플로트, 버킷입니다.
요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식. 요거 외우실 때 어떻게? 바, 벨, 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이메탈, 벨로우즈, 벨로우즈라고 하셔도 되고 뭐 벨로즈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다이어프램 트랩들이 있겠더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력학적 트랩 요 녀석은 두 개밖에 없어요. OD 외우기 쉽죠? 오리피스 디스크식 디스크식 트랩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식은 플로트 버킷, 온도 조절식은 바벨다, 연력학적 트랩은 OD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이와 관련된 문제 다 풉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식 증기 트랩의 종류가 아닌 거, 자 온도 조절식이라 하면 바벨다가 되는데 1번, 2번, 3번은 맞죠? 벨로즈, 바이메탈, 다이어프램, 바벨다 맞고요. 4번의 버킷식은 뭡니까? 요 버킷식은 기계식 트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6번 문제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통풍장치 방식에서 흡입 통풍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선은 요 통풍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압입 통풍, 흡입 통풍, 그 다음에 평형 통풍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은 압입 통풍 같은 경우에는 연소실이 이렇게 있을 경우 연소실 안에 연소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럼 연소용 공기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배기가스를 빼주는 통풍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이때 그 송풍기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불어 넣어주게 된다면 이거는 압입 통풍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흡입 통풍 같은 경우에는 연소실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앞쪽에서가 아닌 뒤쪽에 연도와 연돌 사이에 이렇게 송풍기를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뒤쪽에 설치해서 빨아당기게 되면 이거는 쫙 흡입한다. 이렇게 쭉 흡입한다라고 해서 흡입 통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흡입 통풍을 다른 말로 유인 통풍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항시 요 연소실 내부 압력이 부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기 압력보다 낮아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유인되어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압입 통풍은 참고적으로 항시 대기 압력보다 높은 정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쌤 평형 통풍은 뭔가요? 양쪽에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연소실이 이렇게 있다면 앞쪽에도 송풍기를 연결하고 뒤쪽에도 송풍기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준다면 평형 통풍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당연히 평형 통풍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풍 효율을 따져본다면 통풍력이 가장 큰 게 위쪽에 정리하면 평형 통풍이 가장 크고 그 다음 흡입 통풍, 그 다음 가장 안 좋은 게 압입 통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평형 통풍은 이해가 가죠. 양쪽에서 빨아당기고 불어 넣어주니까. 근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왜 그러냐 하면은 압입 통풍 방식이 항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입 통풍 방식보다는 흡입 통풍 방식이 압력 손실이 작기 때문에 요 압입 통풍 방식보다는 통풍력이 흡입 통풍일 때가 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문제로 돌아가서 흡입 통풍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겠죠. 1번에 보시면 연도의 끝이나 연돌 하부에 송풍기를 설치하여 연소가스를 빨아내는 방식이다. 이 후부 또는 하부 뭐 같은 말입니다. 요 뒤쪽에 설치해서 빨아내는 방식이다. 요 방식이 흡입 통풍 방식이다. 요 뜻이고요. 나머지도 정리해 보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연도에서 연소가스와 외기 공기와의 밀도차에 의해 생기는 압력차를 이용한 방식이다. 자, 밀도차 송풍기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자연 통풍 방식입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노압과 연돌 하부, 그래서 노앞이랑 요 앞이랑 연돌 하부 뒤쪽에 같이 설치한대요. 그래서 송풍기를 설치하여 노내압은 대기압보다 약간 낮은 압력을 유지시키는 방식은 평형 통풍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노입구 여기네, 여기 압입이죠. 노입구에서 압입 송풍기를 설치하여 연소용 공기를 밀어 넣는 방식은 당연히 압입 통풍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흡입 통풍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통 보일러와 비교한 연간 보일러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노통 보일러라 하면 동체가 이렇게 있으면
노통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노통이 결과적으로 연소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를 하게 되면 노통의 요 표면에서 전열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동체가 이렇게 있다면 연소실이 바깥쪽에 빠져 있죠. 연소실이 바깥쪽에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뒤쪽에 굴뚝이 연결됩니다. 뭐 물론 노통 보일러도 이렇게 뒤쪽에 연도와 연도로 연결될 거고요. 우리 이 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너를 딱 설치해서 연소를 쫙 시키게 되면은 여기 안쪽에 연관을 연결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관을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관은 여러 개라고 해서 연관이 아니고 이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관이라고 해서 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이 노통과 연관을 비교해 보자면 노통 보일러는 사실상 이 노통 표면만 전열 면적인데 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개의 연관 전체가 전열 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열 면적부터 비교하자면 전열 면적이 이 녀석이 훨씬 큽니다. 전열 면적이. 그럼 전열 면적이 크다라고 하면 일단은 구조상 복잡하다라는 뜻이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설할 때, 설비할 때 당연히 비용이 비쌀 거고요. 그리고 청소나 고장 수리가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특징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8번 노통 보일러와 비교한 연관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요 연관 보일러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전열 면적이 커서 증발량이 많고 효율이 좋다. 맞죠? 전열 면적이 이 노통 보일러에 비해서 큰 편이니까 이 연관 전체가 전열 면적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고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 2번에 비교적 빨리 증기를 얻을 수 있다. 전열 면적이 크니까요. 그 다음 3번에 질이 좋은 보일러 수가 필요하다. 왜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소라던가 고장 수리가 어렵습니다.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노통 보일러는 노통 하나만 있기 때문에 맨홀을 열고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연관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림이라 이렇지 엄청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고장 수리 점검이 어렵습니다. 청소도 물론이고. 자, 그래서 급수의 질이 당연히 좋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구조가 간단하여 설비비가 적게 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이 틀렸겠죠. 구조가 간단한 건 노통 보일러고 이 연관 보일러는 노통 보일러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설비비가 어때요?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8번 문제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온수 난방에서 시동 전의 물의 평균 밀도가 0.9957 톤 퍼 미터 삼승이고 난방 중 온수의 평균 밀도가 0.9828 톤 퍼 미터 삼승인 경우 시동 전에 비해 온수의 팽창량은 약 몇 리터인가? 단 온수 시스템 내의 가동 전 보유 수량은 2.28 미터 삼승이다. 이렇게 줬네요. 자, 그래서 제가 공식을 정리해 뒀고요. 요 공식은 교재에 14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한번 보자면 델타 V는 V의 로1분의 1 마이너스 로2분의 1로 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델타 V라는 것이 온수 팽창량입니다. 단위로는 리터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 그냥 V가 장치 내 전수량, 요 V가 전수량이란 뜻이고, 로1이 가열 후의 온수 밀도, 로1. 그 다음 로2가 가열 전이니까 온수가 아니죠. 급수라고 합니다. 가열 전 급수 밀도 로2가 됩니다. 이때 리터, 킬로그램 퍼 리터, 킬로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실제 지금 9번 문제에서는 킬로그램 퍼 리터로 준 게 아니고 뭐라고 줬습니까? 톤 퍼 미터 삼승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단위를 바꿔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온수 팽창량 리터 단위를 전부 미터 삼승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미터 삼승. 요 녀석 킬로그램 대신에 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리터 대신에 미터 삼승이 들어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구해지는 답 역시도 미터 삼승으로 구해지면 된다라는 뜻인데, 자, 이제 차근차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요 상태로 두고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무엇을 정리하느냐? 조건들을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조건들을 정리해보게 되면은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게 물의 평균 밀도인데 요게 시동 전에 평균 밀도라 했기 때문에 가열 전이죠. 그래서 가열 전에 요 밀도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0.9957 단위도 적을까요? 톤 퍼
미터의 3승이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가열 후 그 바로 밑에 거 0.9828이네요. 0.9828 요것도 톤퍼 미터의 3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 장치 내 전수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량이 지금 2.28이네요. 2.28 미터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들을 정리해 놓고 풀면은 쉽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좀 낯설은 공식이다, 좀 자주 보지 못하는 공식이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정리해 두고 푸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대입을 할 때 틀릴 일이 좀 적겠죠. 헷갈릴 일도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 공식에 그대로 제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 V를 구하는 거고, 델타 V는 V니까, 자, V가 요 녀석입니다. 장치 내 전수량 2.28이네요. 2.28, 요게 미터 3승이 될 거고요. 곱하기 갈로 여시고, 자, 로원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로원 0.9828 분의 1이고요. 빼기 로2 밑에 있죠. 0.9957 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 자, 요 뒤쪽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요 로1, 로2의 단위가 톤퍼 미터 3승이었는데, 이게 분수로 뒤집어 버렸죠. 역수를 취한 거죠.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단위도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미터 3승 퍼 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해석을 할 건데, 그럼 요렇게 풀었을 때 최종 단위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앞에서 정리했지만 미터 3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톤이고 여기는 미터 3승이니까 약분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밑에 나오죠. 1톤을 1m 3승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물일 경우에. 물일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1m 3승은 1000리터와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 이건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넘어가고요. 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1톤은 뭐랑 같죠? 1톤이란 거는 키로로 하면 1000kg과 같죠. 그죠? 요것도 이제 이해가죠? 요것도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나옵니다. 물인 경우에는 1리터는 1kg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000리터일 때나 1000kg일 때나 어때요? 물인 경우에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m 3승은 1톤과 같구나. 이렇게 해석해낼 수도 있는 거죠. 물인 경우에.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들고 옵니다. 자, 요 톤을, 밑에 있는 톤을 뭘로 바꾸느냐? 미터 3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인 경우에만.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미터 3승이 남아서 우리 결과값 미터 3승을 구해낼 수 있는 건데, 자, 만약에 이 상태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다면 0.03005m 3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답이 없어요. 이렇게 나타내면 답이 없어. 왜 그러냐? 문제, 9번 문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팽창량은 약 몇 리터인가? 그래서 결과값을 리터로 구해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위가 미터 3승이 나오니까 당연히 답이 없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요때는 요 두 번째 걸 쓰는 겁니다. 1m 3승은 1000리터와 같다 라는 거죠. 그러니 1m 3승 1000리터랑 같으니까 곱하기 1000 하면 어떻게 된다? 리터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리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하니까 30.05 리터로 바뀌더라 라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9번 문제 답은 이렇게 푸셔가지고 2번 3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성식 압력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압력계의 종류는 크게 나눴을 때 1차 압력계와 2차 압력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차 압력계를 직접식이라 하고 2차 압력계를 간접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1차 압력계의 종류로는 액주식, 분동식, 침종식, 링 밸런스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압력계는 한 번 더 나누게 돼요. 탄성식과 전기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탄성식 같은 경우는 벨로우즈식, 다이어프램식, 부르동관식이 있겠고요. 전기식 같은 경우는 전기저항식, 전기압식, 요거를 피에조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변형식이라고 해서 스트레인 게이지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10번 문제에서 탄성식 압력계 종류가 아닌 거라고 물어봤어요. 자, 탄성식은 2차 압력계에 속해 있고요. 종류로는 벨로우즈식, 다이어프램식, 부르동관식이 있습니다. 요게 아닌 것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의 링 밸런스식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있죠. 1차 압력계에 속해 있고 탄성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11번 보시면 난방부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온수 난방 시 EDR 요게 뭐예요? 상당 방열 면적 또는 표준 방열 면적이라고 하죠. 요 EDR이 50m 자승일 때 난방부하는 22500 kcal/h이다. 요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EDR이 50이라 했으니까 온수 난방이죠. 온수 난방의 표준 방열량은 450. 그래서 요게 단위가 있으면 kcal/m 자승 hour가 되고요. 곱하기 EDR이 50이라 했으니까 50m에 자승하면은 요 미터 자승 사라지고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22500 kcal/h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증기 난방 시에도 똑같네요. EDR이 50제곱미터일 때 난방부하는 32500 나온다 돼 있는데 계산해보면 되죠. 650 단위는 위에 적었으니까 여기 안 적을게요. 똑같이 50 곱하면은 증기 난방 표준 방열량 650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32500 kcal/h라고 해서 1번, 2번 두 개 다 계산해보면 맞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난방부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방열관 입구 온도와 보일러 출구 온도와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틀린 거죠. 보일러 출구가 아니고요. 난방부하 계산할 때는 방열기 입출구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열기 입구 온도와 방열기 출구 온도와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요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틀린 거 3번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난방부하를 설계하는 데는 건축물의 방위와 높이, 면적 조건 등을 필요로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과열기가 장착된 보일러에서 50분간의 증발량은 37500kg이었고 LNG는 시간당 3075kg 소비되었다. 이때 보일러의 열 효율은 약 몇 %인가? 단 급수온도는 120도씨, 과열증기 온도는 290도씨, 그리고 증기 엔탈피가 720kcal/kg,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9540kcal/kg이다.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우선은 효율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보일러 효율 공식 2타는 GF에 여기서는 저희 발열량 줬죠. HL 분의 G에 H2-H-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증발량 같은 경우가 요 G인데 증발량이 37500kg인데 37500kg인데 시간당이 아니죠. 50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나누기 50을 하게 되면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킬로그램이고 킬로그램 퍼 50민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50분이라 했기 때문에 매 시간이면 그냥 킬로그램 퍼 아워 해주시면 되는데 50분이라 했기 때문에 요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문제도 조건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G였고 그 다음에 GF 한번 찾아볼까요? GF가 연료 사용량이니까 LNG가 시간당 3075kg. 그래서 3075 시간당이라 했죠. kg per hour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효율을 구하시오. 2타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고요. 그리고 H2- 한번 찾아볼까요? H2- 요 H2- 뭡니까? 증기 엔탈피 값이죠. 그래서 증기 엔탈피는 그 밑에 나옵니다. 단 어쩌고 저쩌고 증기 엔탈피는 720 kcal/kg이라고 친절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 한번 찾아볼까요? H- 요거 H- 뭐 있습니까? 급수 엔탈피입니다. 근데 급수 엔탈피라고 해서 준 건 없고 급수 온도라고 해서 줬죠. 그러면 급수 엔탈피가 120 kcal/kg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거 120kcal/kg인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실제 우리가 엔탈피를 구하는 공식이 H는 C의 델타 T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건에서 뭘 줬냐 하면은 물의
온도 줬죠. 급수의 온도를 줬단 말이에요. 급수 온도가 120도씨란 거야. 근데 물이기 때문에 물의 비열은 어떻게 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비열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사라지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는 12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는 뭡니까? 급수 엔탈피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H-가 급수 엔탈피인데 문제에서 급수 온도를 줬어요.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급수 온도를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단위가 킬로칼로리 단위로 나왔을 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일 때 물의 비열이 1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과열 증기 온도 290도씨 줬는데 이거는 함정이에요. 쓰시면 안 돼요. 별 필요 없는 거. 그 다음 저희 발열량 빠졌네. 저희 발열량 밑에 할까요? HL. 자, HL은 지금 저희 발열량이 9540이라 줬네요. 954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고 줬네요. 자, 조건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요 공식 그대로 푸시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가지고 옵니다. 2타는 자, 그대로 풉니다. G가 50분의 37500인데 제가 해설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37500 에다가 50을 해설에서는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럼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킬로그램, 요건 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민으로 놔두면 안 되고 아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60 한 겁니다. 그럼 요 민이 뭘로 바뀌어요? 킬로그램 퍼 아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에서는 60분의 50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풀게요. 이렇게 갈로해서 증기 엔탈피가 720 빼기 그 다음 급수 엔탈피가 120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자, 그리고 단위를 쓰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이어서 갑니다. 밑에 보시면은 GF 연료 사용량 3075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겠고요. 곱하기 마지막이 저희 발열량 HL 어디 있어요? 요 밑에 있네요. 954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위쪽부터 킬로그램이 우선 사라질 겁니다. 요거 구분하기 좋게 빨간 걸로 할게요.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도 킬로그램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워. 자, 요거는 퍼 아워가 그냥 아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 킬로칼로리끼리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효율이란 것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 퍼센트로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퍼센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풀어보시게 되면은 답이 92.04%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집진장치의 종류 중 함진가스를 목면, 양모, 테프론, 비닐 등의 필터에 통과시켜 분진 입자를 분리, 포집시키는 집진장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재에서는 관련된 게 121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필터를 사용했다. 집진장치 중에 필터를 사용했다 라고 하면은 여과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목면, 양모, 테프론, 비닐 요런 단어들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필터를 사용했다 요 말이죠. 그래서 13번 문제 답은 2번 여과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4번 보도록 합시다. 14번 환수관 내의 유속이 다른 방식에 비해 빠르고 방열기 내의 공기도 배출이 가능하고 방열량을 광범위하게 조절이 가능하여 방열기의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는 방식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13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일 거고요. 이 방열기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다 하면 진공환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기난방 환수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제가 암기법 알려드렸죠. 중, 진, 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력, 진공, 기계 환수식이죠. 중력, 진공, 기계 환수식이 되는데 요걸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효율이 좋은 순서대로 나눠본다면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진공순환식입니다. 그래서 진공환수 방식이고요. 요게 가장 효율이 좋고 그 다음이 기계환수일 거고요. 그냥 일반 펌프.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뭐겠어요? 중력환수.
중력 환수는 펌프를 안 쓴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진공, 기계, 중력 순으로 효율이 가장 좋고, 그 진공이라 하면 우리가 전기 난방의 환수 방식 중에서는 효율이 가장 높다.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특징을 정리해 드렸는데 해설해 보시면 진공 환수식 전기 난방의 특징이라고 해서, 자, 1번 중력 기계 환수보다 순환 속도가 빠르다. 순환 효율이 훨씬 좋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2번에 기울기 9배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순환 효율이 좋으니까 이 기울기에도 크게 제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열기 설치 위치도 마음껏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방열량을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다. 순환 효율이 좋으니까. 그 다음 4번에 환수관의 관지름을 작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관지름을 작게 해도 충분히 환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에 버큐um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진공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진공도는 100에서 250mm HGV 정도로 유지를 한다라는 건데, 자, 이 버큐um 브레이커라는 거는 이 진공장치에 사용하는 일종의 안전밸브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밸브라는 거는 보일러의 압력이 이상 고압이 되었을 때 안전밸브가 탁 열려주면서 안쪽에 있는 증기를 빼버리면서 내부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 버큐um 브레이커는 반대로 동체 내부의 압력이 너무 고진공이야. 너무 고진공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피트병 같은 거 쭉 빨아당기면 쭉 우그러들잖아요. 빨아당기면 확 우그러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체에 우그러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동체 내부가 고진공 또는 이제 배관이겠죠. 동체나 배관이 너무 고진공이 잡혀서 우그러들기 직전에 밸브를 열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공기를 넣어줌으로써 진공에 의한 사고를 방지해주는 게 버큐um 브레이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에 방열기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해를 딱 하시고 14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환수관 내 유속이 다른 방식에 비해 빠르고 순환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방열기 내의 공기도 배출이 가능하고 방열량을 광범위하게 조절이 가능하여 방열기의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는 방식은 그래서 중진기 중에 가장 좋은 진공 환수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안전밸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한 개의 안전밸브를 최고 사용 압력 이하로 작동하게 조정한다면 다른 안전밸브를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15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해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시면 안전밸브 분출 압력 조정이라고 해서, 자, 1번에 보시면 한 개일 경우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분출하도록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이제 문제 나오는 내용인데 2개일 경우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나머지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분출하도록 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갈로 안에 보시면 설정 압력 초과 시에는 자동으로 연료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5번 문제에서는 한 개의 안전밸브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로 작동 조정했다면 나머지 한 개는 1.03배 이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화염 검출기의 종류 중 화염의 이온화에 의한 전기 전도성을 이용한 것으로 가스 점화 버너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화염 검출 장치라는 것은 이제 정상 연소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갑자기 정상 연소 하다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상이 생겨서 뭐 연료량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안쪽에 뭐 공기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돼서 뭔가 이상이 생겨서 실화가 발생했을 때 그대로 두게 되면은 미연소분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논의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연료 차단 밸브를 탁 잠궈주기 위해서 이러한 화염 검출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플레임 아이라는 것은 제가 키워드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전 문제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플레임 아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 무엇을 보느냐? 연소가 되고 있다면 빛이 들어오겠죠. 빛을 눈으로 본다라고 해서 요거는 화염의 발광 현상, 빛광자죠. 발광 현상을 이용한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플레임 로드 같은 경우에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연소실 안에 탁 넣어두면은 로드죠. 로드. 이게 연소가 이루어지면은 양이온이 생겨요. 그래서 이 양이온이 요 로드 막대기에 들러붙는 성질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화염의 이온화 현상, 이온화, 양이온이 생긴다. 그럼 전기 전도성에 의해서 이 로드에 들러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정상 연소되고 있는지 실화되었는지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화염의 이온화 또는 전기 전도성. 이렇게 나오면은 플레임 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택 스위치 같은 경우는 바이메탈을 이용한 건데 이게 화염의 발열 현상을 이용해요. 화염의 발열 현상. 그래서 연소가 되고 있다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열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바이메탈을 설치해 놓으면 바이메탈이 신축하게 됩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그 정도를 가지고 실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 돌아갑니다. 화염 검출기의 종류 중 화염의 이온화. 자, 화염의 이온화 또 나옵니다. 전기 전도성 다 나왔네요. 전기 전도성을 이용한 것으로 가스 점화 버너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뭡니까? 플레임 로드가 되겠더라.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과잉 공기와 논의 연소 온도 및 연소 가스 중에 CO2의 요게 이제 양이겠죠. 뭐 성분 함유량 이렇게 보면 되는데 CO2량과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노통 보일러라고 칩시다. 그러면 노통 안이 연소실이니까 연소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연소하게 되면 연소 성분이라는 게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CO2 그리고 CO 일산화탄소죠. 그리고 SO2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산소, O2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발생한다기보다는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기를 연소용 공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과잉 공기와 논의 온도와 이 성분들의 양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사실상 답은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 과잉 공기가 증가하면 연소 온도는 내려가고 연소 가스 중에 CO2 이 함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왜 그러냐면은 과잉 공기가 증가하게 되면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통풍력입니다. 공기량이 많아지면 통풍력이 증가해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연소 가스량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즉 이 차가운 공기는 많이 들어오고 뜨거운 연소가스는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연소실 내부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CO2, CO, SO2들은 이 들어온 산소량이겠죠?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산소량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과잉 공기가 들어온 만큼 산소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연소실 내부의 면적은 어때? 일정하죠. 일정하니까 이 나머지 이 연소 성분들이 어떻게 돼요? 감소되는 거예요. 이 산소가 늘어나는 만큼 나머지 연소 성분들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왜? 밀폐된 그 이제 최적 안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늘어난 산소량만큼 나머지 성분들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되었죠. 과잉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이 연소 온도가 감소하게 될 거고요. 이 O2, 산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감소한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과잉 공기가 증가하면 연소 온도 내려가고요. 연소 가스 중에 요 CO2 함량도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답은 3번.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출장치의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분출장치라고 돼 있는데 분출 작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출 작업이란 것은 이전에도 했습니다만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물이 차 있으면 이 보일러라는 거는 밀폐된 용기다 보니까 오래 쓰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급수의 질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슬러지, 슬래그, 이물질, 유지분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대로 두면은 뭐 과열의 원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캐리오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번씩 제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안에 있는 오염된 물을 빼주고 새로운 급수를 넣어줌으로써 이런 걸 제거하는데 자, 이때 내부에 있는 오염된 물을 빼주는 작업을 우리는 분출 작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분출 작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동저부에서 하는 수저 분출 장치, 그리고 수면부에서 하는 위쪽에서 하는 수면 분출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둘 다
동체 안에 오염된 급수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저 분출 장치는 안쪽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거고, 수면 분출 장치는 물 위에 떠 있는 유지분 이런 것들 있죠. 가벼운 그 이물질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출 장치의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1번 분출 밸브 콕을 조작하는 담당자가 수면계의 수위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면계의 감시자와 공동으로 신호하면서 분출을 해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요 뒤쪽에서 작업자가 분출을 하는데, 물론 배관 끝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위험해요. 어느 정도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분출을 시키기 때문에 요 끝에 서 있지는 않을 거고, 분출 밸브를 조작하기 위해서 한 요쯤 서 있겠네요. 요쯤 서 있다 치고, 이 사람이 수면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면계를 못 본다면 수면을 감시하는 이 보조 작업자가 한 명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분출을 하고 있는 사이에는 다른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소리죠. 여기 밸브 열어놓고 이 사람 딴 데 가버려. 그러면 이 수위가 다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가 또 한 대면 그나마 나은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고압전기가 이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예요. 분출을 하고 있는 사이에는 다른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분출 작업을 마친 후에는 밸브 또는 콕이 확실히 열린 후에 분출관의 닫힌 끝을 점검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밸브 또는 콕을 열어두면 다른 곳에 이제 점검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부에 남아있는 증기가 분출되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증기에 맞아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출 작업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밸브 또는 콕을 확실하게 닫아야 돼요. 확실하게 닫아둔 후에 분출관의 닫힌 끝을 점검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어찌 보면 읽어보면 당연한 소리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보시면 분출관이 굽은 부분이 많으면 분출 시 물의 반동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일종의 수격작용이죠. 요소에 적당히 고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18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사난방의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복사난방은 일종의 패널 난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실이 이렇게 있으면 패널을 벽이나 천장, 바닥 등에다가 매설을 합니다. 이렇게 매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일러라든가 뭐 공기조화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온의 증기 또는 온수를 보내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패널이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복사열에 의해서만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는 복사난방 또는 패널을 매설했기 때문에 패널 난방,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사난방의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1번에 실내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고 쾌감도가 높다. 그렇죠. 열량 자체가 순간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고 대류 현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쾌감도가 뭐 증기난방, 온수난방, 복사난방이 있다면 이 복사난방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쾌감도가 높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시공 및 고장 수리가 쉽다라고 돼 있는데, 패널이나 배관 등이 매설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이나 고장 수리가 어려운 편이다.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나머지 3, 4번 보면은 3번에 충분한 보온 단열 시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패널 자체가 이렇게 매설이 되면은 이 사실상 단열을 하지 않으면 이 열량이 다 밖으로 이렇게 사면으로 다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열되지 못하도록, 바깥쪽으로는 빠지지 못하도록 단열재를 이렇게 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방열 손실되지 않고 우리가 실내로만 열이 복사되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충분한 보온 단열 시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격이 더 많이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4번에 보시면 방열기의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난방 방식 같은 경우는 방열기를 이렇게 실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 바닥의 유효 면적이 좁아지는 반면 이 복사난방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방열기를 실내에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닥면의 이용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복사난방의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소형 및 주철제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정, 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15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거 해설에도 잘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일러 상부와 천정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한다. 단 소형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의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옥내에다가 보일러를 이렇게 설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일러 요 상부에서부터 천장까지의 거리인데, 물론 이 천장 아래쪽에 뭐 배관이라던가 기타 다른 구조물이 있다면 그 구조물과의 거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냥 천장까지 거리인데, 요게 기본적으로는 옥내 보일러 설치 시에는 1.2m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요 보일러가 소형이거나 주철제 보일러인 경우에는 요 높이를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20번 문제 답은 2번 0.6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이어서 풀게요. 자, 21번 문제 보시면 복간 중력식 증기 난방에서 건식 환수관의 위치는 보일러 표준 수위보다 몇 미리 높은 위치에 시공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139페이지 나오는 내용일 텐데, 요런 겁니다. 우리가 건식 환수 방식이라고 하면은 뭐 습식은 우리가 수위가 있다면 수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높이가 중요하니까 그냥 수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 보일러 수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요 수위가 표준 수위라 합시다. 표준 수위라고 했을 때, 만약에 습식 환수식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수면 아래쪽으로 들어오니까 크게 관계가 없는데, 건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건식 환수 방식 같은 경우는 이 환수 주관이 요 표준 수위보다 약간 높게 들어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래쪽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수 주관과 요 표준 수위의 요 기본적인 높이가 몇 미리 이상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높이가 650mm 정도 돼요. 650mm 정도 표준 수위보다 높게 환수 주관이죠. 요게 환수 주관을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는 건식 환수 방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수 주관이 수면보다 아래쪽에 설치되면은 습식 환수 방식 이렇게 불렀었죠. 자, 그래서 21번 문제 다시 한번, 복관 중력식 증기 난방에서 건식 환수관의 위치는 보일러 표준 수위보다 몇 미리 높은 위치에 시공되어야 하는가? 650mm 정도 높은 위치에 시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급수 펌프로 보일러에 2kg/제곱센치 압력으로 매분 0.18m 삼승의 물을 공급할 때 펌프의 충마력은 단 펌프의 효율은 80%이다.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조건을 한번 보게 되면 급수 펌프 보일러에 지금 압력을 줬어요. 압력 P를 줬는데 압력 P가 2kg/제곱센치라고 줬고요. 포스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분 0.18m 삼승인데 매분이라고 줬네요. 그러면 미터 삼승 퍼 민인 걸 보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유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을 줬네요. 2타는 80%라고 효율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보고 이제 충마력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력을 구할 건데, 보기에 보시면 1PS, 1.25PS, 60PS, 75PS라고 해서 결국 뭐예요? PS를 구하시오, 요 뜻이죠. 자, 그래서 펌프의 마력 또는 뭐 이제 동력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인데, 지금은 PS로 줬기 때문에 75 곱하기 2타 분의 RQH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R이라는 건 물의 뭐 있습니까? 요게 물의 비중량이었죠. 그래서 단위로는 kg/m 삼승이 되고요. 요 Q가 이 유량입니다. 그래서 미터 삼승 per sec가 되고, 요 H가 수두압 미터가 됩니다. 그죠? 단위로 치면. 자, 그래서 단위 환산해 보면
미터 삼승 사라지고 여기에 미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결국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나오고요. 자, 1ps라는 게 결국 75kg 미터 퍼 세크가 되기 때문에 얘들이 약분되면서 ps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조건을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요 조건을 정리를 했죠. 조건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지금 뭐 물의 비중량이라든가 수도, 이 미터 높이라든가 요런 거는 안 줬어요. 근데 유량은 주긴 줬어요. 유량은 주긴 줬는데 얘들 R이나 H 대신에 뭘 준 거예요? P를 줬기 때문에 제가 요 공식을 바꿔 써야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요거를 RQH를 그냥 여기서는 봅시다. 해설에서는 QP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얘들 앞뒤에 있는 거 두 개 지워버리고 압력 P로 바꿔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위 환산해드리면 이 Q라는 게 미터 삼승/퍼 그냥 세크를 합시다. 저거 미니인데 그냥 일단은 세크를 할게요. 그리고 곱하기 P라는 게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라고 돼 있지만 이게 원래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로 바꿔야 돼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두 개 사라지면서 요게 미터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단위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바뀌어 있는 단위로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숙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75 곱하기 2타라고 해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공식을 요 공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확한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공식 정리하고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자 PS는 우선은 Q를 넣을 건데 Q가 0.18이죠. 그래서 0.18 미터 삼승 퍼 민인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민이 아니고 세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단위 환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단위를 다시 쓰면 미터 삼승 퍼 여기 밑에다가 민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게 1민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생략되어 있는 건데 요 민을 세크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1분이 60초니까 그냥 곱하기 60 하면 됩니다. 어디에? 위에다 하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그러면 60을 곱하면은 1 곱하기 60이니까 요 민이 뭘로 바뀐다고요? 세크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벌써 미터 삼승 퍼 세크로 유량은 바꾼 겁니다. 자, 이제 P 압력입니다. 곱하기 2kg 퍼 제곱센티미터인데 요걸 제가 앞에서 뭐라 했어요? 미터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죠. 제곱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제곱미터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100cm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래서 공이 4개짜리 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00 하면은 제곱센티미터 퍼 미터의 제곱이 될 테니 요게 사라지면서 제곱미터가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을 곱해준 거예요. 해설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나머지 넣으면 되죠. 75 곱하기 2타 같은 경우는 80%이기 때문에 0.8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 환산해보면 요 75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제곱미터 날라가고 요게 미터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여기 하나 남고 그리고 세크가 여기 하나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와 같기 때문에 자, 킬로그램 지워지고요. 미터 지워지고요. 요게 세크 퍼죠. 퍼 세크. 요거는 그냥 세크. 그래서 요렇게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PS가 나오게 되는데 요 상태로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1ps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답은 1ps라고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대류 열전달 방식을 두 가지로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열전달 방식이라는 거는 크게 나눴을 때는 전도, 대류, 복사 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전도라는 것은 물체 간에 쉽게 말하면 고체와 고체 간의 연이동을 흔히들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대류라는 것은 밀도 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라는 것은 매질을 통하지 않고 열이 이동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자, 이 중에서 대류라는 것은 열 이동 방식에서 요 대류라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제 대류 방식과 자연 대류 방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자연 대류 방식이 제가 앞에서 말했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를 자연 대류라고 했다면, 강제 대류 방식 같은 경우는 송풍기나 팬을 돌려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를 강제 대류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3번에 대류 열 전달 방식을 두 가지로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이어서 볼게요. 자, 24번 보시면 대류 방열기인 콘벡터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래서 콘벡터를 뭐 다른 말로는 또 대류 방열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외벽에 접하고 있는 창 아래에 설치하면 창으로부터 냉기 하강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일종의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하는 건데,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방열기가 똑같습니다. 방열기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 창문 아래쪽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창문에서 전도되거나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에 이 차가운 열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고, 밀도가 무거우니까. 그리고 방열기에서 방열되는 이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만나면서 서로 대류 현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창문 아래쪽에다가 방열기를 설치함으로써 차가운 거를 최대한 막아준다. 차가운 기운을 느끼는 걸 우리가 콜드 드래프트를 하는데, 이런 콜드 드래프트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 2번에 벽으로부터 50에서 65mm 정도 떨어진 상태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요 벽면으로부터 한 50에서 65mm 정도 띄워서 설치를 하게 된다. 왜? 이 벽에다 바로 설치해버리면, 콘크리트인 경우에도 그렇죠. 콘크리트도 열을 받았다 식었다 하면은 신축이 생기면서 갈라져 버립니다. 나머지 뭐 판넬이 되었든 뭐 어떤 재질이 되었든 열을 받아서 신축 현상이 생기면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커버 하부를 바닥에서 최소한 90에서 100mm 정도 이격시켜 공기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 커버에서의 거리가, 바닥과의 거리가 90에서 한 100mm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열이 이렇게 대류 현상이 발생해서 이게 대류 방열기이기 때문에 요 이제 돌아오는 좀 식은 공기죠. 식은 공기를 요 녀석이 다시 끌어들이고 이렇게 흡입한다 그럴게요. 흡입해서 다시 데워서 이렇게 보내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아래쪽 바닷가에 거리가 있는 게 요 공기가 순환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 2, 3번은 다 맞는 것이고, 4번에 보시면 방열기의 높이가 높고 길이가 짧고 폭이 넓은 것일수록 난방 효과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방열기의 높이는 낮을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길이는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짧고 넓은 게 좋아요. 짧고 넓은 게 방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리고 뭐 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좁은 폭에서 코일을 여러 개 설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정확히 틀린 것은 높이는 낮고, 그리고 길이는 긴 게 좋다. 짧고 긴 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관 마찰 개수가 일정할 때 배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손실 수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요거 뭡니까? 달시 바이스 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어두고 딱 보면은 뭐가 비례하고 뭐가 제곱에 비례하고 뭐가 반비례하는지 딱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한 2번, 3번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단위에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HL이라는 게 손실 수도, 그래서 전체 손실 실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F라는 게 관 마찰 개수, 그래서 관의 종류에 따른 마찰 개수가 될 거고요. 자, L이라는 게 관의 길이, 그 다음 D 관의 지름이고요. 그 다음 V라는 게 유속이죠, 유속. 그리고 G라는 게 요게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V를 안 적어놨네요. V가 유속이 되고요. 유속은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 1번에 보시면 유속에는 비례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손실수두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 2번이 맞는 겁니다. 자 손실수두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2번이 답이고 3번 관길이에는 반비례한다 돼 있는데 자 관길이 어때요? 손실수두랑 관길이는 비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유속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나머지도 본다면 이 손실수두는 마찰 개수에 어때요? 비례하는 거고 관길이에 비례하고 관지름에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속에는 제곱에 비례하는 거고 중력가속도에는 반비례 관계인데 자 요거를 묶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요 전체가 뭐가 된다? 속도수두라고 했죠. 속도수두가 되는데 이 속도수두에는 어때요? 비례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번에 어쨌든 옳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바로 이어서 풀게요. 자, 26번에 보시면 벤투리계로 유체의 무엇을 측정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벤투리 미터라고 해서 우리 앞에 3번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뭐였어요? 벤투리 미터라는 거는 차압식 유량계의 한 종류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벤투리 계라고 나왔는데 벤투리 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요건 뭘 측정하는 거냐 하면은 유량계니까 당연히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보시면 외부와 열의 출입이 없는 연력학적 변화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출입이 아예 없어. 그럼 완전히 열이 차단된 거죠. 그래서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살펴보게 되면 1번의 정압 변화는 압력이 정해져 있다. 압력이 정지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일정한 압력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를 정압 변화. 그 다음에 정적 변화 2번에 정적 변화 같은 경우는 최적이 일정하다라는 뜻이고 4번에 등온 변화라는 거는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의 출입이 아예 없는 연력학적 변화는 이라 했기 때문에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한다는 법칙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답은 보일-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샤를의 법칙은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 놓은 건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T분의 PV라는 공식만 아시면 돼. 자, 이게 같다, 일정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공식화해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T1, P1, V1, 1이죠. 그 다음 요건 2입니다. T2, P2, V2인데 자, 요 숫자 1로 적힌 요 부분, 앞에 부분, 1, 요 부분들은 변하기 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압력, 최적이 변하기 전이고 얘들은 변한 후에요. 2로 넘어가 버리면 온도, 압력, 최적이 변한 건데 자,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어. 압력이 변했는지 최적이 변했는지 온도가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변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 두 개의 값이 변하기 전과 후에 총량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기 전, 변한 후에 총값은 같다라는 게 보일-샤를의 법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압력과 온도가 최적에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요거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최적 V1만 빼고 넘겨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V1은 T1이 올라가죠. T1, P2, V2가 되고요. 나누기 P1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P1, T2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변하기 전의 관계들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 최적은 온도에 비례하는 관계가 되고 최적은 압력에는 어때요? 반비례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보일-샤를의 법칙이 된다라는 거고요. 쌤, 그러면 보일의 법칙이랑 샤를의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외우는 거 하나 알려드렸어요. 보온, 압, 살 또는 뭐 압샬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했는데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거고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법칙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보일의 법칙만 한번 해볼게요. 보일의 법칙은 요 공식에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를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식화하게 되면 P1, V1은 P2, V2가 되고요. 자, V1은
P1 내려가니까 P1분의 P2 V2가 됩니다. 자, 이때 보일의 법칙이란 거는 온도가 일정할 때 최적과 압력은 반비례 관계가 된다. 요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란 거죠. 그 샤르의 법칙도 압력 일정하면 압력 지우고 여러분들 전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론 강의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보시고 이해 안 가시면 이론 강의 한 번 정도 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번에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자, 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요것은 무슨 법칙이냐? 답은 2번 보일-샤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각각 10cm와 20cm로 된 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20cm 관에서의 속도가 2m/s일 때 10cm 관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관이 이렇게 오다가 뭐 예를 들어 조금 축소가 됐다라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오던 관의 요 지름이 큰 관이니까 20cm였답니다. 근데 이제 좁아진 부분의 관지름이 10cm까지 줄었대요. 자, 그리고 이때의 속도를 줬는데 20cm 관에서의 속도가 2m/s랍니다. 즉 여기 앞단의 유속 V가 2m/s라는 뜻이죠. 그러면 요 앞단을 제가 V1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요 직경을 D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뒤쪽에 있는 게 D2가 되겠죠. D2, 요게 10cm.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요 이제 10cm 관을 지나갈 때의 유속입니다. 그래서 V2를 구하고 싶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유량이 공급되었어요. 여기 이제 Q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유량이 공급되었는데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가 배관이 좁아진다라고 해서 유량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단의 Q1과 뒷단에 이렇게 나오는 Q2의 양은 어때?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어보면 Q1은 Q2와 같다. 요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당연하죠. 같은 배관인데 직경만 줄었잖아요. 그럼 유량이 바뀔까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전체 유량은 똑같은데 유속이 바뀌겠지.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렇게 유속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Q1이든 Q2든 유량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Q는 AV라는 공식으로 유량을 구했습니다. 그럼 요 공식을 바꿔 쓸 수 있겠죠. Q1, Q2를 제가 A1, V1은 요게 이제 Q1이고요. 그 다음에 A2, V2 요게 Q2입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조건을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니까 V1은 줬어요. 조건을 V1은 줬고 그 다음에 A1은 이게 면적인데 면적 대신 직경 줬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원형 간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란 공식으로 면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D2를 줬죠. 그러니까 요 A2도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V2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요 V2를 구하기 위해서 이항을 합니다. 자, V2는 A2가 내려가겠죠. A2분의 A1 V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A1은 지금 D를 줬죠. A를 주지 않았습니다. D를 줬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20cm이기 때문에 미터로 바꿉니다. 하나, 둘 하면은 0.2, 0.2의 제곱이 돼요. 요게 A1이에요. 곱하기 V1은 V1 여기 줬죠. 2m, 2m라고 줬어요. 자, 그 다음 나누기 A2 요 면적 구해야 되니까 요거 D2를 쓰면 되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지금 0.1이겠네요. 0.1의 제곱 요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답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요게 8m/s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답은 4번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공식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완전히 백지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되는데 조금 논리적으로 찍어보자고요. 어떻게 찍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요건 직경이 크고 요건 직경이 좁아졌죠. 그러면 이건 상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직경이 클 때보다 직경이 좁을 때 유속이 빨라져요.
유속이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압력이 감소합니다. 압력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냉동에서 배우게 되는데 교축 과정이라고 해서 직경이 순간적으로 좁아지면 거기 유체가 지나가다 유속이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압력 온도는 감소하게 돼요. 그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축을 시키는 건데 우리는 그까지는 복잡하니까 알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배관의 직경이 클 때보다 좁아졌을 때 유속이 증가한다. 이것만 딱 알아버리면 보기를 보세요. 자, 우선은 우리가 V1이 2m/s로 줬잖아요. 그러면 그 직경이 얼마래? 20cm였는데 그 10cm의 광경에 지나가는 유속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찍어야 돼. 그런 경우에는 1, 2, 3, 4번 중에 찍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직경이 좁아졌으니까 2m/s보다 높을 거 아닙니까? 수치가 빨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3번, 4번 중에 하나 찍어라. 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찍으면 안 되고 2m/s 찍으면 안 되고 당연히 2m/s보다 직경이 줄었으니까 배관의 직경이 줄었으니까 유속이 빨라졌을 것이다. 그러면 6m/s 아니면 8m/s겠구나. 둘 중에 하나 탁 찍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풀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만 한번 하시고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29번의 답은 4번 8m/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보일러가 과열이 되면 그 부분의 강도가 저하되는데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보일러의 압력에 못 견뎌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것을 압계라 한다. 압계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노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통이란 거는 연소실이라 해서 노통 보일러 동체 안쪽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가 동체입니다. 동체. 근데 이제 이 노통이 계속해서 과열이 되다 보면은 이 표면의 강도가 약해져요. 그럼 동체 내부의 압력이 이렇게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강도가 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콜라캔 이렇게 찌그러뜨리듯이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면은 쭈그러든다라는 겁니다. 안쪽으로. 자, 요런 거를 우리는 압계라 불러요. 압계라 부르고 주로 많이 발생되는 곳이 노통, 그리고 연소실, 연관, 관판 등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요거 이제 수관인데요. 많이 발생하는 게 수관인데 수관 같은 경우는 내부의 압력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높다 보니까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부풀어 올랐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팽출 이라고 부릅니다. 부풀어 올랐다라는 거죠. 안쪽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를 팽출이라 하고, 요런 팽출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수관도 있고 횡령관, 그리고 보일러 동저부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위치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30번에 압계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맞죠. 연소실, 연관, 노통. 자, 연소실, 연관, 노통은 맞는 거고 수관은 어디예요? 수관. 수관은 요 팽출입니다. 팽출. 그래서 압계와 관계없는 것은 수관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3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